중동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이란의 드론 공격에 스스로 녹아내린 겁니다. 미국산 방공망이 붕괴되자 즉시 중동에서 발을 빼버린 미국.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마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중동의 하늘을 대한민국이 지켜낸 겁니다. 한국이 감추던 괴물 무기가 드론을 전멸시켰고 그 무기의 정체가 공개되자 전 세계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천궁보다 강력한 한국산 괴물 무기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패트리어트가 스스로 녹아내렸습니다. 3000도의 화염이 발사관을 역류하며 회로를 태워버렸거든요. 남은 17발은 장전된 채 돌덩이가 됐어요. 3월 22일 새벽 3시 아부다비 외곽 지하 50m 벙커 아라즘 사막의 정막을 찍고 1급 공습경보가 울린 지 4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자폭 드론 3기였죠. 기습 선발대를 패트리어트가 요격하는 데 성공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는 정확히 6초 만에 증발했습니다. 화면에 과열 에러 창이 떴고 발사대 전체가 먹통이 됐거든요. 칼리드 수석 고문이 당장 고치라고 악을 썼지만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타리크 아람마디 UAE군 최고사령부 방공작전 사령관입니다. 32년 동안 이 지역의 하늘을 책임져왔지만 그 새벽만큼 손이 차갑게 식은 적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레이더 관제관 사이드 대위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란 내륙 290km 지점에서 본대 자폭 드론 120기가 추가 포착됐다고요. 두바이 공항, 정유시설, 87분이면 전부 잿더미가 됩니다. 방패는 이미 녹아버렸고 120기의 사신 앞에 우리는 맨몸이었어요. 할런치,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어트의 발사 방식입니다. 발사관 내부에서 로켓 모터에 직접 불을 붙여 3000도의 화염과 함께 미사일을 하늘로 밀어 올리는 구조죠. 문제는 그 3000도짜리 불꽃이 미사일만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발사 순간 화염이 발사관 내벽을 타고 아래로 역류하면서 하부의 전자 회로와 유압 라인을 함께 태워버렸어요. 첫 발은 성공했습니다. 기습 선발대 드론 3기를 정확히 잡아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발사대 전체가 스스로의 열에 질식해버린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무기가 세계 최강의 결함을 갖고 있었던 셈이죠. 저는 32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주는 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이 지역 군인의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스크린에 찍힌 에러 창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열 연속 발사 불가, 빨간 글씨가 벙커의 푸른 조명 아래서 핏빛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칼리드 알카심이 수석 고문이 지휘석 앞까지 달려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손목에 파텍 필립이 철컹 부딪히는 소리가 경보음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어요. 로키드 마틴 기술지원팀에 당장 연결해. 이 발사대 지금 즉시 복구시켜. 칼리드 고문이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녹아붙은 금속 회로는 어떤 전화 한 통으로도 되살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정비병이 발사대 하부 패널을 열어 젖혔을 때 검게 그을린 기판에서 플라스틱이 타는 악취가 피어올랐어요. 정비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아서서 고개를 젓는 그 동작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벙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에어컨이 뿜어내는 서늘한 바람 속에 짙은 시가 냄새와 식은땀 냄새가 뒤엉켜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의 낡은 인터페이스가 푸른 빛을 내뿜는 전술 통제 스크린. 그 위에 120개의 붉은 점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를 향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드 대위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보고를 이어갔어요. 이란 내륙 발사 원점 확인. 샤헤드-136 추정 자폭 드론 120기. 현재 속도 시속 200km로 남하 중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억지로 힘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장교의 안간힘이 오히려 상황의 참혹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어요. 120대 17. 아니, 120대 제로가 맞았습니다. 17발이 장전돼 있으나 쏠 수 없는 발사대는 이미 방패가 아니라 고철이었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두바이 국제공항, 루아이스 정유단지, 자이드 발전소. 이 세 곳이 87분 뒤에 동시에 불타오르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정유시설 하나만 타격당해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는 뛸 겁니다. 공항이 무너지면 하루 30만 명의 여객이 발이 묶이죠.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압둘라만 알수아이디 재무국장이 벙커 한쪽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증시 야간 선물 지수를 확인하고 있었는지 블룸버그 터미널을 새로 고침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에러 창이 뜨고 120기 포착 보고가 떨어진 직후 압둘라만 국장의 손가락이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톰 포드 무태안경 너머로 스크린에 붉은 점들을 올려다보더니 들고 있던 태블릿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며 화면이 갈라지는 둔탁한 소리가 벙커에 울렸습니다.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의자 옆에 주저앉았어요. 나라가 불타는 것보다 엑셀 파일의 마이너스를 더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엑셀로 계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칼리드 고문이 황금 테스비흐를 미친 듯이 돌려대고 있었습니다. 구슬이 부딪히는 딸깍딸깍 소리가 경보음 사이에 리듬처럼 끼어들었어요. 10만 달러짜리 묵주를 저렇게 거칠게 굴리면 줄이 끊어질 텐데 그런 건 이미 걱정할 여유가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거스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미국만 믿으면 된다고.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미국의 방패가 지금 자기 발밑에서 녹아내린 상태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87분이 80분이 됐고 75분이 됐어요. 벙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붉은 점 120개가 밀리미터 단위로 남쪽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느렸습니다. 자폭 드론이라는 것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순항미사일처럼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시속 200km 안팎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와요. 그 느림이 오히려 공포였습니다. 빠르면 차라리 생각할 틈이 없을 텐데 느리니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끝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유시설이 타오르는 장면, 활주로가 갈라지는 장면, 구급차 사이렌이 아부다비 전역에 울리는 장면, 사이드 대위 헤드셋 너머로 외곽 초소들의 교신이 끊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방공 포대 쪽 주파수에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 운용 요원들이 발사대를 살리려고 매뉴얼을 뒤지고 있을 테지만 녹아붙은 회로 앞에서 매뉴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지 않게 힘을 줬어요. 사령관이 떠는 모습을 부하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건 제 자신만이 알고 있었죠. 벙커의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32년 군 생활에서 수십 차례 실전을 치렀고 훈련은 셀 수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머리 위에는 반드시 패트리어트가 있었어요. 미국이 팔아준 방패 아래서 잠들고 미국이 정해준 규칙 안에서 싸웠습니다. 돈은 우리가 냈지만 방아쇠는 미국이 쥐고 있었죠. 유지보수도 타격 승인 코드도 부품 하나까지 전부 미 중부사령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칸두라 주머니 속에 3년째 구겨진 채 들어있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안성시험장에서 천궁이라는 무기를 보고 돌아와 직접 쓴 보고서였어요. 미군 레이더 ANMPQ-요 대비 열이, 실전 투입 불가 판단. 그때 저는 한국 무기를 콧방귀도 안 뀌고 묻어버렸습니다. 미제가 최고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 확신이 3000도의 열에 녹아내린 지금 주머니 속 종이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오만함이 만들어낸 족쇄였어요. 스크린 위의 붉은 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분, 65분. 카운트다운이 줄어들 때마다 벙커 안에 산소가 함께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보음과 시계 소리와 칼리드 고문의 묵주 소리만이 벙커를 채우고 있었어요. 120대 제로. 살아남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죽은 듯한 침묵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3000도의 화염이 녹여버린 건 발사대의 회로만이 아니었어요. 32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표 자체가 그 새벽 함께 녹아 사라져버렸습니다. 패닉이 벙커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미 중부사령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만든 나라, 패트리어트를 팔아먹은 나라, 그 나라에 매달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칸두라 소매 안쪽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긴급 화상 한라인 연결을 지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사령관의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이미 숨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마이클 T.
스미스 중장이 성조기를 배경으로 앉아 있었어요. 전장의 참혹함이 실시간으로 타전되고 있을 텐데 그 사내의 표정은 일요일 오후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앉아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턱을 괴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눈빛에 긴박함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벙커에서는 경보음이 고막을 쥐어뜯고 있는데 화면 저편의 플로리다 템파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같은 시각, 같은 동맹,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걸 그 화면 하나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장, 상황 보고는 접수했소. 스미스 중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느긋했어요. 저는 속으로 기대를 걸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수십 년간 오일머니를 쏟아부으며 유지해온 혈맹이에요. 이 위기 앞에서 설마 등을 돌리겠습니까? 하르그섬 합동 작전이 진행 중이라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는 72시간 뒤에나 가능하오. 스미스 중장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지원 약속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72시간. 3일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 남짓인데 3일 뒤에 와주겠다는 겁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칼리드 고문이 제 옆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화면을 향해 몸을 내밀며 목청이 찢어지게 소리쳤어요. 스미스 장군, 우리가 로키드 마틴에 레이시온에 지난 15년간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모르시오? 연간 유지보수비만 8억 달러요. 8억 달러를 내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칼리드 고문의 파텍 필립 시계가 화면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10만 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돈 이야기를 하는 남자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초라해 보였어요. 스미스 중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콧방귀였어요. 코끝을 찡긋하며 커피잔을 다시 집어들더니 한 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8억 달러라는 숫자가 저 사내에게는 아침 커피값만큼의 감흥도 주지 못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 다음에 스미스 중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 급하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잠깐 기대가 스쳤어요. 스미스 중장이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화면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프리미엄 긴급 배치 요금 30%를 지금 당장 승인해 주시오. 선결제 조건이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나라가 타오르기 직전인데 불 끄는 값을 올려받겠다는 겁니까? 동맹의 생존이 아니라 청구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칼리드 고문의 테스비우가 멈췄어요. 압둘라만 국장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벙커 안에 모든 사람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배신.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벙커 가장 안쪽,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전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분이 일어서셨습니다. MBG 대통령이었어요.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라의안. 어떤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지 않는 분이죠. 대통령의 시선이 스크린 속 스미스 중장의 얼굴 위에 멈췄습니다. 3초였을까요? 5초였을까요?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의정관이 즉시 움직였어요. 화상 연결이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스미스 중장의 느긋한 얼굴이 검은 화면 속으로 사라졌어요. 40년 혈맹의 통신선이 끊어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벙커에 순간적인 공백이 흘렀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사라진 공백이었어요. 칼리드 고문은 황금 테스비유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고 압둘라만 국장은 바닥에 앉은 자세 그대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면서도 다음 수를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패가 녹았고 동맹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120기의 자폭 드론은 여전히 남아 중이었고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지휘소 철문이 열렸습니다. 최고급 실크 스카프를 두른 백인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장 리크 들롱. 프랑스 방산업체 MBDA의 중동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왔어요. 고급 향수 냄새가 벙커의 기름때와 식은땀 냄새를 밀어내며 번졌습니다. 들롱은 위기를 냄새 맡고 달려온 하이에나의 정확한 본능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이 빠진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딱 펼쳐놓았습니다. 유럽은 조건 없이 함께합니다. MBDA의 아스터-30 방공 시스템, 최신 사양으로 풀 패키지를 제안하겠소.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뒤집는 데 단련된 장사꾼의 말투였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이지만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안 되면 유럽이 있다. 프랑스 무기가 미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대안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압둘라만 국장이 바닥에서 일어나 계약서 쪽으로 다가갔어요. 톰 포드 안경을 고쳐 쓰고 조항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항목에서 국장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납기일 최소 24개월소요? 압둘라만 국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4개월. 2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데 2년 뒤에 무기를 보내주겠다고요? 들롱의 얼굴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어요. 이미 알고 들어온 겁니다. 당장 줄 물건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위기에 빠진 고객의 서명부터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죠. 들롱이 계약서를 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1년 단축도 논의 가능합니다. 뻔뻔했어요. 1년을 단축해도 12개월입니다. 지금 이 벙커에 떨어지는 카운트다운은 분 단위인데 월 단위를 논하고 있었어요. 칼리드 고문이 갑자기 눈빛을 바꿨습니다. 뭐라도 잡아야 한다는 공포가 판단력을 먹어치운 얼굴이었어요. 서명합시다. 타리크. 일단 서명부터 해놓으면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도 되지 않겠소? 저는 칼리드 고문을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이 종이가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당장 쏠 수 있는 미사일 한 발 없는 계약서가 120기의 드론을 어떻게 막아준단 말입니까? 서방이라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미국은 돈을 더 내라고 했고 유럽은 돈을 먼저 내라고 했어요. 형식만 달랐지 본질은 같았습니다. 피 흘리는 동맹을 앞에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정유시설이 타오르든 공항이 무너지든 저들에게 중요한 건 계약서 하단의 서명란이었어요. 로키드 마틴의 시장 점유율,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레이시온의 주가. 우리의 목숨은 저들의 엑셀 파일에서 한 칸짜리 변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들롱이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은색 몽블랑이었어요. 그 반들거리는 펜촉이 벙커의 비상 조명 아래서 번뜩이는 게 묘하게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펜을 쳐다봤어요. 이걸 잡으면 당장은 마음이 편해지겠죠. 뭐라도 한 것 같은 착각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24개월 뒤에 도착할 무기로 지금 하늘에 떠있는 120기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벙커의 통신 단말기에서 수신음이 울렸어요. 참모가 종이 한 장을 뜯어 제게 건넸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공식 서면 통보였어요. 로키드 마틴 타 작전 투입으로 최소 72시간 내 지원 절대 불가. 절대 불가라는 네 글자가 종이 위에서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들은 통보를 서면으로 다시 못 박은 겁니다. 도망갈 구멍조차 남겨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쥔 채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점 120개가 여전히 남아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몽블랑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서 무의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미국의 통보서가 제 손안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방산업체들에게 우리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돈줄이었어요. 피가 흐르는 전장에서조차 저들이 본 건 시장 점유율과 프리미엄 요금뿐이었습니다. 벙커의 경보음이 한층 더 거세졌어요. 카운트다운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칸두라 주머니 속의 낡은 종이 한 장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3년 전 한국 안성에서 돌아와 직접 쓴 폄하 보고서. 그때 콧방귀를 뀌며 묻어버렸던 이름이 문득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카운트다운이 73분을 찍었습니다. 벙커 천장의 스피커에서 2차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1차 경보와는 소리 자체가 달랐습니다. 더 짧고, 더 날카롭고, 더 다급했어요. 사이드 대위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드론 편대의 현재 좌표를 갱신했습니다. 120기가 대형을 유지한 채 시속 200km로 남아 중이라는 보고가 다시 한번 떨어졌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72시간 뒤에나 온다고 했고 프랑스는 24개월짜리 종이 쪼가리를 내밀었어요. 들롱의 몽블랑 만년필이 아직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칸도라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익숙했습니다. 3년째 같은 자리에 구겨진 채 들어있던 보고서였거든요. 한국 안성 시험장에서 돌아와 직접 작성한 무기평가 보고서. LIGNX1 천궁2 ANMPQ-65 레이더 대비 열이 실전 검증 미비 도입 불가 판단.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제 글씨체로 제 서명까지 박아넣은 판단이었어요. 그때 안성 시험장에서 천궁의 콜드론치를 봤습니다. 고압 가스로 미사일을 허공에 튕겨 올리고 공중에서 점화하며 직각으로 꺾어 나가는 장면을요. 인상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국 무기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는 사람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할런치가 뿜어내는 3000도의 화염이야말로 진짜 화력이고 가스로 살짝 띄우는 건 장난감처럼 보였거든요. 장난감이라고 치부해버린 물건이 지금 아부다비 외곽 섹터 7 경납고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숨겨놓은 겁니다. 보고서에는 도입 불가라고 적어놓고 뒤로는 조용히 물건을 들여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자신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안성 시험장에서 미사일이 직각으로 꺾이는 순간 뼛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찔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성은 미국이 최고라고 외치는데 본능은 저걸 묻어버리면 안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폄하로 올리고 물건은 사막 한가운데 숨겨둔 겁니다. 보험이었을까요? 직감이었을까요? 어쩌면 제 안의 군인이 관료를 이긴 유일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를 꺼냈습니다. 3년간의 땀과 체온에 절어 누렇게 변색된 보고서였어요. 모서리가 닳아 흐물흐물해진 종이 위에 제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잡고 한가운데를 박박 찢었어요. 한 번에 깨끗하게 찢어지지 않아서 2번, 3번을 더 잡아당겼습니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경보음 사이로 또렷하게 울렸어요. 벙커 안에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섹터 7 경납고 천궁2 가동 준비 들어간다. 제 목소리가 벙커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내뱉은 말이 제 귀에도 낯설었어요. 32년 동안 미국 무기 이외의 이름을 이 지휘소에서 입에 올린 적이 없었거든요. 천궁, 그 두 글자가 벙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칼리드 고문이 벌떡 일어섰어요. 황금 테스비흐가 손안에서 딸깍거렸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타리크, 제정신이요? 실전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는 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겠다는 겁니까? 침이 튀었습니다. 안성에서 직접 보고 열이 판정 내린 게 당신이잖소. 당신이 직접 쓴 보고서가 여기 있단 말이오. 칼리드 고문이 주머니를 뒤지며 같은 보고서의 사본을 꺼내 흔들었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제 보고서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같은 문서의 원본은 이미 찢어져 제 발밑에 널브러져 있었죠. 압둘라만 국장이 바닥에서 간신히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톰 포드 안경이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어요. 소장, 미국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습니까? 경제 제재 한 방이면 두바이 증시가 하루 만에 박살납니다. 외국인 자금이 일제히 빠져나가요. 압둘라만 국장의 논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돈, 증시, 자본 유출,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것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평소라면 그 논리가 이 벙커에서 상당한 무게를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평소가 아니었습니다. 크린 위의 붉은 점 120개가 증시보다 먼저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칼리드 고문과 압둘라만 국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이 지휘소 철문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007 브리프 케이스를 든 각진 정장 차림의 남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중동수출단장 박진호. 군기가 바짝 든 체격에 감정이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로비스트들의 향수 냄새도, 고문들의 고성도, 경보음도 이 사내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박 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조건 따위 안답니다. 낮았어요. 하지만 벙커의 경보음을 뚫고 들어오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냥 쏘십시오. 내 글자가 떨어졌을 때 칼리드 고문의 테스비흐가 멈췄어요. 들롱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3마디. 미국은 돈을 더 내라고 했고 프랑스는 24개월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국은 그냥 쏘라고 했습니다. 칼리드 고문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휘소 한쪽에 서 있는 또 다른 인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사람 좀 보시오. 타리크.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에요. 작업복, 로키드 마틴 기술진은 정장을 입고 오는데 세계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사람이 기름 냄새를 풍기고 있단 말이오. 칼리드 고문이 가리킨 곳에 김상철 책임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현장 기술 총괄. 등판에 땀이 배인 회색 정비복. 가슴에는 태극기 패치가 붙어 있었어요. 고급 향수와 실크 스카프와 파텍 필립이 넘쳐나는 이 벙커에서 기름때와 금속 냄새를 풍기는 사내는 김상철 연구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가동 준비에 40분은 걸리지 않겠소? 그 사이에 드론이 먼저 도착하면 어쩔 건데. 압둘라만 국장이 소리쳤어요. 40분. 그게 이 벙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미배치 상태의 방공 체계를 가동하려면
최소 40분은 필요하다는 게 군사 교범의 기본이었거든요. 김상철 연구원이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기술진이 들고 다니는 최신형 노트북과는 급이 달랐어요. 하지만 김 연구원의 표정은 이 벙커 안에서 가장 평온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든 고문이 소리를 지르든 재무국장이 주저앉든 이 사내의 심박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40분이라고 하셨습니까? 김 연구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과장도, 허세도, 변명도 없는 순수한 팩트의 질감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로키드 마틴 정비팀 몰래 섹터 7 케이블 연동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벙커의 공기가 멈췄어요. 칼리드 고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들롱이 테이블 위에 몽블랑 만년필을 무의식적으로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지금 발사 명령 내리시면 25분 컷입니다. 25분. 카운트다운이 73분일 때 발사 준비에 25분이면 발사까지 48분의 여유가 남는 겁니다. 40분이 걸린다던 상식을 15분이나 앞당긴 숫자였어요. 하지만 김 연구원에게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번의 테스트로 검증된 수학이었어요. 어젯밤 이 사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벙커 전체가 잠든 새벽, 로키드 마틴 정비팀의 눈을 피해 사막 한가운데 경납고로 걸어 들어갔을 겁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케이블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인터페이스를 세팅하고 시험 구동을 돌렸겠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혼자서 전쟁 준비를 끝내놓은 겁니다. 칼리드 고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반론을 준비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분이라는 무기를 빼앗긴 셈이었거든요. 압둘라만 국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 제재를 외치던 입이 굳게 닫혔어요. 숫자를 무기로 쓰는 사람이 더 정확한 숫자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태만 지사장이 고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덥수룩한 수염에 느긋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랍 전통차 카락티를 현지인보다 잘 끓이는 중동통이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사내의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지사장이 얇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슬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기술 사양서와 실사격 데이터 요약본이었어요. 들롱의 24개월짜리 계약서 바로 옆에 놓였습니다. 같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장의 종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묘했어요. 한쪽은 2년 뒤의 약속이었고 한쪽은 25분 뒤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들롱의 몽블랑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굴러다니던 벙커 비품 볼펜이었어요. 이태만 지사장이 밀어 넣은 서류의 승일란에 서명을 갈겼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벙커에 울렸어요. 칼리드 고문이 테스비유를 쥔 채 벽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압둘라만 국장은 깨진 태블릿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들롱은 테이블 위에 몽블랑 만년필을 소리 없이 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4개월짜리 계약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남았어요. 김상철 연구원이 태블릿을 한 손에 쥐고 지휘소를 나섰습니다. 기름때 묻은 정비복 등판이 철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섹터 7 경납고를 향해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서 서두름도 긴장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수만 번 해온 일을 수만 한 번째 하러 가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박진호 단장이 검은 브리프 케이스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태만 지사장이 벙커에 남은 고문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씩 웃으며 철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스크린 위에 카운트다운이 4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5분 뒤면 발사 준비가 끝납니다. 23분의 여유가 생기는 셈이었어요. 저는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이 흩어진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간 제 주머니 속에서 족쇄처럼 매달려 있던 종이가 이제 발밑에 쓰레기가 돼 있었어요. 오만했던 과거가 조각나 바닥에 널브러진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밟고 지나가 지휘석에 앉았어요. 스크린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붉은 점 120개가 여전히 남아하고 있었지만 심장 박동이 달라져 있었어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무게였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강대국의 바짓가랑이를 놓고 기름때 묻은 한국 엔지니어의 거친 손을 잡은 순간이었어요. 섹터 7 경납고에서 김상철 연구원이 떠난 지 정확히 22분이 지났습니다. 벙커 안에는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스크린 위의 카운트다운은 26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붉은 점 120개는 사거리 경계선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드 대위가 들어온 편대의 잔여 거리를 갱신할 때마다 벙커의 공기가 한 겹씩 더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25분 컷이라고 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그렇게 말했죠. 22분이 지났으니 3분이 남은 셈입니다. 저는 지휘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결단이 공포를 눌러버린 거였어요. 칼리드 고문은 벽에 기댄 채 바닥을 보고 있었고 압둘라만 국장은 깨진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자세 그대로 미동이 없었습니다. 들롱은 이미 벙커에서 사라진 뒤였어요. 24개월짜리 계약서만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24분째 통신 단말기에서 수신음이 울렸습니다. 김상철 연구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벙커에 퍼졌어요. 천궁2, 전 발사대 가동 완료. 사격 통제 연동 확인. 발사 대기 중입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흥분도, 긴장도, 허세도 없는 보고였어요. 공장에서 생산라인 점검 끝났다고 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톤이었습니다. 25분 컷이라더니 1분을 앞당겼어요. 저는 그 1분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약속보다 빠르다는 건 이 사내가 불러준 숫자에 이미 안전 마진이 포함돼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과장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말이 그제야 뼈에 와닿았습니다. 벙커 가장 안쪽에서 MBG 대통령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짓 하나가 조국의 하늘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른쪽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궁2, 발사 개시. 제 생애 처음으로 미국 무기가 아닌 이름에 발사 명령을 붙인 순간이었어요. 32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발음이 입술 위에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너머 섹터 7 경납고에서 김상철 연구원이 태블릿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패트리어트의 할런치를 32년간 봐온 눈에는 발사란 3000도의 화염이 대지를 삼키며 귀청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솟구치는 것이었거든요. 천궁은 달랐습니다. 푸식. 처음 들린 소리가 고작 그거였어요. 압축 가스가 빠져나가는 짧고 단단한 소리. 화염이 없었습니다. 3000도의 불꽃 대신 고압 가스의 힘만으로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가볍게 튕겨 올라갔어요. 발사대에 열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제로. 말 그대로 발사대 온도 변화 제로. 1시간 전에 스스로의 화염으로 회로를 녹여버린 패트리어트의 참혹한 자멸이 떠올랐어요. 같은 방공 미사일인데 이쪽은 발사대를 태우지 않고 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허공에 뜬 미사일이 그 다음에 보여준 장면은 군인으로서 제가 본 것 중 가장 경이로운 궤적이었습니다. 공중에서 점화가 이루어졌어요. 발사대가 아니라 허공에서 불을 붙인 겁니다. 미사일 측면의 추력기가 작동하며 기체가 직각으로 꺾여 나갔어요. 90도, 수직으로 솟구친 물체가 허공에서 직각으로 방향을 틀다니요. 물리학을 거스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물리학을 완벽하게 이용한 기동이었습니다. 발사대를 돌릴 필요가 없었어요. 미사일이 공중에서 알아서 표적 방향을 잡았거든요. 동쪽에서 날아오는 드론이든 북쪽에서 밀려오는 편대든 발사대는 가만히 서 있고 미사일만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꺾어 나갔습니다. 360도 전방위 동시 교전. 이론으로만 듣던 개념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사이드 대위의 레이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붉은 점들을 향해 초록색 선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한 줄기, 두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시다발이었어요. 천궁의 미사일들이 각자의 표적을 향해 독립적으로 유도되며 하늘 위에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록 선이 붉은 점과 겹치는 순간 점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폭죽이 연달아 터지듯 붉은 점들이 하나둘 꺼져 나갔습니다. 칼리드 고문이 벽에서 등을 떼며 스크린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황금 테스비유를 쥔 손이 축 늘어져 있었고 구슬이 돌아가는 소리가 멈춰 있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누구에게 묻는 건지 알 수 없는 혼잣말이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32발이 소진되는데 걸린 시간은 제 체감으로 3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차 교전이 끝났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32개의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88개가 남아 있었어요. 벙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탄창이 비었거든요.
패트리어트였다면 이 순간이 끝이었을 겁니다. 할런치 방식으로 32발을 쏟아낸 발사대는 과열로 한참을 식혀야 재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아니, 오늘 새벽에 이미 증명됐잖습니까? 3발 쏘고 회로가 녹았어요. 재장전 딱 6분. 김상철 연구원의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6분. 저는 시계를 봤어요. 88기의 드론이 잔여 거리를 좁히는 속도와 재장전에 필요한 시간을 머릿속에서 계산했습니다. 가능했어요. 아슬아슬하지만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정말 6분 만에 끝나느냐는 거였죠. 김 연구원이 25분 컷이라고 한 걸 24분에 끝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내가 부르는 숫자에는 항상 마진이 들어 있었어요. 경납고 쪽 영상 피드가 스크린 귀퉁이에 떠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의 팀이 발사대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정비복 차림의 한국 엔지니어 4명이 탄창 교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동작에 낭비가 없었어요. 한 명이 빈 탄창을 분리하면 바로 다음 사람이 새 탄창을 밀어 넣고 3번째가 잠금 장치를 걸고 4번째가 연동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손놀림이었어요. 영상 속에 시계가 돌아갔습니다. 1분, 2분, 3분, 4분째에 김 연구원이 태블릿 화면을 한번 확인했어요. 5분 42초. 재장전 완료. 2차 교전 준비. 6분이 아니라 5분 42초였습니다. 또 마진을 남겼어요. 2차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푸식, 푸식. 가스가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미사일들이 하늘로 튕겨 올라갔어요. 공중 점화, 직각 기동, 전방위 유도. 첫 번째 교전과 똑같은 궤적이 하늘 위에 다시 그려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이 다시 꺼지기 시작했어요. 1, 2, 3, 10, 20, 30.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붉은 점들이 소멸해 갔습니다. 칼리드 고문의 손에서 황금 테스비우가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줄이 끊어졌어요. 구슬들이 벙커 바닥 위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며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10만 달러짜리 황금 묵주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박혀 있었거든요. 붉은 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80, 70, 60, 50, 40, 30. 숫자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20, 10, 5.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지는 순간 사이드 대위가 헤드셋을 벗어 던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120기 전량 요격 완료. 붉은 점 제로. 100%입니다. 짐승 같은 포효였습니다. 20대 후반 젊은 장교의 목 안에 그런 소리가 들어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봤을 때 인간이 내는 소리는 언어가 아니라 본능이더군요. 벙커 안에 장교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환호가 터졌어요. 누군가 테이블을 내리쳤고 누군가 천장을 향해 주먹을 올렸습니다. 30분 전까지 관속처럼 죽어있던 공간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압둘라만 국장이 바닥에서 깨진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간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뭔가를 확인하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턱이 벌어진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에 뜬 숫자가 궁금해서 옆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예상 피해의 $0. 120기의 자폭 드론이 목표로 삼았던 정유시설, 공항, 발전소의 피해액이 0이었습니다. 단 한 기의 드론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피해가 발생할 리가 없었죠. 0.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숫자입니까? 나라, 경제를 엑셀로만 재던 사내의 세계에서 $0는 어떤 수식보다도 강력한 증거였을 겁니다. 저는 지휘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환호에 합류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합류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의 규모가 머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한국 안성 시험장에서 봤을 때 훈련 사격 명중률이 96%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열이 판정을 내렸어요. 100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4%의 실패 확률이 실전에서는 치명적이라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96이라는 숫자가 한국의 지독한 겸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훈련장에서 일부러 극한 조건을 걸어 실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로 시스템을 깎고 또 깎아 실전에서 100을 만들어내는 나라였던 겁니다. 실전 레이더에 찍힌 숫자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100이었어요. 단일 기에 오차도 없었습니다. 스크린 구석에 경납고 영상 피드에서 김상철 연구원이 보였습니다. 태블릿을 허벅지 옆에 축 늘어뜨린 채 발사대 옆에 서 있었어요. 환호도, 미소도
어떤 감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방금 120기의 드론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소멸시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생산라인 점검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수만 번의 테스트와 수만 번의 검증을 거친 사람에게 실전은 시험의 연장선일 뿐이었던 거겠죠. 기름때 묻은 정비복 가슴에 태극기 패치가 경납고 비상등 아래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황금 테스비의 구슬들이 장교들의 발에 밟히며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10만 달러짜리 금빛 파편이 군화 밑에서 지식여지고 있었어요. 미국을 맹신하던 칼리드 고문의 신앙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칼리드 고문은 빈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묵주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30년간 긴장할 때마다 돌리던 습관이 잘려나간 얼굴이었어요.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사이드 대위가 헤드셋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환호 속에서도 레이더 화면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젊은 장교의 얼굴에서 승리의 빛이 순식간에 걷혔어요. 소장님, 이란 내륙 290km 지점의 적 발사대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벙커의 환호가 칼로 자른 듯 멈췄습니다. 방금 120기를 전멸시켰다는 안도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드론은 잡았지만 드론을 쏘아 올린 발사대가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내륙 어딘가에서 다음 편대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뜻이었죠. 방어에 성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적의 주먹을 막아낸 것이지 적의 팔을 꺾은 게 아니었어요. 막아내기만 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발사 원점을 찍어야 해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음 물결은 더 거세질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휘석에서 스크린까지 네 걸음을 걸었어요. 이란 내륙의 좌표가 붉은 삼각형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90km. 천궁의 방어 사거리 밖이었어요. 방패로는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칼이 필요했어요. 섹터 7 경납고 가장 안쪽 구역. 하나 천무 17기 덮개를 벗겨라. 제 입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천무 K239 하나 디펜스가 만든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어요. 천궁이 방패였다면 천무는 칼이었습니다. 사거리 290km를 넘기는 칼. 경납고 가장 깊은 곳에 방수포를 덮어둔 채 숨겨져 있던 물건이었죠. 저는 그것도 천궁과 함께 들여놓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무기, 미국이 모르는 무기, 이 사막 아래 묻어둔 비수였어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벙커 메인 스크린이 번쩍였습니다. 끊겼던 화상 연결이 되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리 중부사령부 쪽에서 강제로 회선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스미스 중장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시간 전 블랙커피를 마시며 턱을 괴고 있던 느긋한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사색이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성조기 앞에 자세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천궁이 120기를 전멸시킨 실시간 데이터가 펜타곤에 이미 도착한 게 분명했습니다. 자기들이 팔아먹은 패트리어트가 녹아내리는 동안 한국 무기가 100% 요격을 증명해버렸으니 그 충격이 어떠했을지는 스미스 중장의 핏기 빠진 얼굴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어요. 타리크 소장, 천무를 발사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거요. 스미스 중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2시간 전에 거드름은 간데없었어요. F-35 부품 공급을 즉시 중단하겠소. 이제 장비 전체의 정비 지원도 끊겠소. 오늘부로 전면 차단이요. 부품 차단. 미국이 동맹국을 통제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수법이었습니다. 무기를 팔 때는 형제라고 부르다가 형제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부품이라는 목줄을 조르는 거죠. F-35 전투기는 미국산 부품 없이는 일주일도 못 날아요. 정비 지원이 끊기면 한 달 안에 공군 절반이 지상에 발이 묶입니다. 스미스 중장은 그걸 알고 카드를 꺼낸 겁니다. 칼리드 고문이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양팔을 벌려 지휘석과 스크린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묵주가 없는 빈손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타리크, 멈추시오. 제재를 받으면 우리는 끝장이오. F-35가 없으면 공군이 마비되고 공군이 마비되면 이 나라는 맨몸이 됩니다. 칼리드 고문의 논리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우리를 옥죄온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 부품이 끊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논리의 끝은 영원한 종속이었어요. 압둘라만 국장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엎드린 겁니다. 두 무릎과 두 손을 벙커 바닥에 짚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소장, 미국을 건드리면 외국인 자본이 하루 만에 빠져나갑니다.
두바이 증시가 박살나요. 나라가 고립됩니다. 제발, 제발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성적이라.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120기의 자폭 드론이 날아오는 와중에 미국은 돈을 더 내라고 했고, 프랑스는 2년 뒤에 와주겠다고 했어요. 한국만이 그냥 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벙커에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뭘까요? 저는 스크린 속 스미스 중장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2시간 전에는 읽지 못했던 것이 보였어요. 동맹의 생존을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시장 점유율이 깎이는 걸 두려워하는 눈이었어요. 패트리어트가 무력하다는 게 증명돼버린 이 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완벽함을 보여줘버린 이 밤, 천무까지 성공하면 중동 방산 시장 전체가 뒤집힌다는 계산이 저 눈동자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들의 장사를 지키려는 눈이었어요. 벙커 가장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MBZ 대통령이 옥좌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로 쏠렸습니다. 칼리드 고문이 팔을 내리고 한 발짝 물러섰어요. 압둘라만 국장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제 앞에 멈춰 서셨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지 않는 분이죠. 이번에도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 실린 무게는 벙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미국의 분노를 감당하고 이 결과에 대해 완전히 책임질 수 있겠소? 질문이었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대통령이 제게 묻고 있는 건 천무의 성공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미국이라는 그늘 아래서 살아온 이 나라가 그 그늘을 스스로 걷어차고 맨볕 아래 설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부품이 끊기고 자본이 빠지고 동맹이라는 이름의 보호막이 사라진 뒤에도 버틸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손끝이 이마에 닿는 순간 오른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수가 없었어요. 32년 군인의 생애를 이 한마디에 걸어야 했거든요. 책임지겠습니다. 세 글자가 벙커에 울렸습니다. MBZ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메인 스크린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스미스 중장의 얼굴이 화면에서 부품 차단 협박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단상 아래 통신 패널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대통령의 손이 화상 연결 코드를 잡았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거칠게 뽑아버렸어요. 스미스 중장의 얼굴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찌직 하는 노이즈 소리와 함께 검은 화면만 남았어요. 40년 혈맹의 통신선이 두 번째로 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끄는 거였어요. 벙커 안의 모든 인원이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지휘소 전체를 바라봤어요. 장교들, 참모들, 고문들, 모든 얼굴이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 천무 전면 발사 승인. 제 목소리가 벙커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복창이 뒤따랐습니다. 장교들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벙커를 채웠어요. 그때 통신 단말기에서 수신음이 울렸습니다. 글로벌 군사 영감 제인스의 긴급 속보 타전이었어요. 참모가 종이를 뜯어 건넸습니다. 미제 패트리어트가 스스로 멈춰선 중동의 밤. 한국 방산이 100% 실전을 증명하다. 종이 위에 활자가 눈앞에서 번졌어요. 세계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이 벙커 안에서 벌어진 일이, 이 사막 위에서 증명된 숫자가 지구 반대편의 군사 전문가들에게까지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칸두라 주머니에 넣었어요. 3년 전 오판 보고서가 있던 자리에 제인스의 속보가 들어갔습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목을 조르던 개목걸이는 끊어졌어요. 천무 17기가 사막 어딘가에서 발사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상철 연구원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검지가 타격 좌표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이란 내륙 290km 지점. 적 발사대 12기가 밀집해 있는 좌표였습니다. 경납고 영상 피드 속에서 천무 17기의 덮개가 이미 벗겨져 있었어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도열한 모습이 스크린 귀퉁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천궁의 콜드론치가 푸식하는 가스 소리로 시작됐다면 천무는 시작부터 차원이 달랐어요. 김 연구원의 검지가 발사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지하 50m 벙커의 방탄유리가 떨렸어요. 소리가 먼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동이 먼저였어요.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바닥이, 벽이, 천장이, 지휘석의 팔걸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소리가 왔습니다. 천궁의 가스 소리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굉음이었어요. 고막을 찢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50m를 뚫고 내려오는 소리가 이 정도라면 지표면에서의 충격파는 어땠을까요? 벙커 안에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서 덜덜덜 미끄러졌어요. 누군가가 쓰러뜨린 건지, 진동에 밀린 건지, 들롱이 놓고 간 24개월짜리 계약서가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섬광이었습니다. 경납고 영상 피드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번졌어요. 카메라가 과노출되어 화면이 증발하듯 날아갔습니다. 2초가 지나자 영상이 돌아왔어요. 천무 로켓이 화염의 꼬리를 끌며 사막 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17기의 발사대에서 동시에 솟구친 로켓들이 사막의 검은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초음속이었어요.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빛의 선이 북동쪽을 향해 쭉 그어졌습니다. 벙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크린만 보고 있었어요. 사이드 대위가 위성 열화상 화면을 메인 스크린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란 내륙의 표적 지역이 열화상 이미지로 떠올랐어요. 어두운 화면 위에 적 발사대 12기의 열원이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천무가 290km를 주파하는 시간. 저는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1분, 2분, 3분. 벙커 안에 모든 사람이 같은 시계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세고 있었겠죠. 심장 박동으로요. 4분째였습니다. 사이드 대위의 열화상 화면이 변했어요. 표적 지역 전체가 하얀 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열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화면이 완전히 하얗게 타올랐어요. 1초, 2초, 3초. 하얀 화면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열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12개의 점이 찍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차 제로. 12기의 적 발사대가 단 한 기의 잔해도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렸어요. 4분이었습니다. 발사에서 타격까지 딱 4분. 290km 밖의 표적을 4분 만에 지워버린 겁니다. 저는 지휘석 팔걸이를 쥐고 있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실제인지 확인하려는 듯 사이드 대위를 돌아봤어요. 대위가 열화상 화면을 재확인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표적 12기 전량 파괴 확인. 잔존 열원 제로입니다. 또 제로였어요. 천궁의 요격률이 100%였고 천무의 파괴율도 100%였고 아군의 피해액도 0달러였습니다. 이 밤의 모든 숫자가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타격 성공을 확인한 직후 박진호 단장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007 브리프 케이스를 한 손에 쥔 채 무전기를 입에 대고 짧게 말했어요. 전환 작전 개시. 로키드 마틴 회선 물리적 차단.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던 수순인 듯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어요. 방어도 끝났고 공격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사령부의 심장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현지 장교 6명이 지휘소를 빠져나가 복도를 달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벙커 통로에 울려 퍼졌어요. 목적지는 메인 서버실이었습니다. 펜타곤과 이 사령부를 연결하는 데이터 케이블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심장부요. 저는 스크린의 보안 카메라 피드를 서버실 화면으로 전환했어요. 장교들이 서버실 철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서버실 내부는 미국의 추수판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로고가 박힌 서버렉이 벽면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굵은 데이터 케이블이 천장과 바닥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었어요. 40년간 이 케이블을 통해 미 중부사령부의 명령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부품 발주도, 정비 일정도, 타격 승인 코드도 전부 이 선을 타고 왔죠. 이 케이블이 곧 목줄이었어요. 돈은 우리가 냈지만 사령부의 두뇌는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장교 한 명이 서버렉 뒤로 들어갔어요. 로키드 마틴 로고가 찍힌 굵은 메인 케이블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잡아당겼어요. 한 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박혀있던 뿌리가 쉽게 뽑힐 리가 없었죠. 두 번째 장교가 달려와 함께 잡았어요. 둘이서 당기자 커넥터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습니다. 세 번째 당김에 케이블이 빠져나왔어요. 불꽃이 한 줌 튀었습니다. 서버렉의 상태등이 하나둘 꺼져 나갔어요. 다음 케이블, 그 다음 케이블. 장교들이 거침없이 선을 뽑아나갔습니다. 도끼로 찍어내듯 거칠게, 하지만 정확하게 로키드 마틴의 통신 회선만 골라서 분리해 나갔어요.
보안 카메라 피드 속에서 로키드 마틴 로고가 박힌 케이블 더미가 서버실 바닥 위에 뱀의 사체처럼 쌓여갔습니다. 통신 회선이 끊어지는 순간마다 벙커 메인 스크린의 인터페이스가 하나씩 죽어갔어요. 로키드 마틴이 깔아놓은 시사의 전술 통제 화면이 오류를 뿜으며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빛 인터페이스가 깜빡이다가 꺼졌어요. 40년간 이 벙커를 지배해온 화면이 검어지는 광경을 지켜보는 건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어요. 목줄이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대기하고 있던 한국 엔지니어 3명이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상철 연구원의 팀이었어요. 기름때 묻은 정비복 차림은 경납고에서와 똑같았습니다. 이들이 K방공망 연동 서버를 양팔로 안고 왔어요. 로키드 마틴 서버가 빠진 빈렉에 한국제 서버를 밀어 넣었습니다. 쾅! 서버가 렉에 안착하는 소리가 보안 카메라 마이크를 타고 벙커까지 울렸어요.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을 인가하고 부팅 시퀀스를 돌렸습니다. 장교들이 뽑아낸 케이블 대신 새 케이블이 꽂혀 들어갔어요. 한국제 커넥터가 아랍의 서버렉에 단단히 물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심장 이식 수술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다시 살아났어요. 검은 화면에 부팅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독수리 로고가 아니었어요.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원형 로고가 스크린 중앙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로딩되고 있었어요.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문양에 고정됐습니다. 로딩이 끝나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펼쳐졌어요.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병기된 통합 전술 통제 화면이었습니다.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의 방공 체계가 이 사령부의 새로운 두뇌로 올라선 순간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벙커의 두뇌를 지배해온 낡은 칩이 뽑혀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심장이 이식됐어요. 저는 지휘석에서 일어나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글과 아랍어가 병기된 통합 인터페이스 위에 손을 뻗었어요. 화면에 손끝이 닿자 방공 레이더 커버리지, 천궁 발사대 상태, 천무자녀 탄약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펼쳐졌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미국의 승인 코드 없이, 미국의 허락 없이 제 손가락 하나로 조국의 하늘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스크린 좌측 상단에 선명하게 박힌 태극 문양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것이 뿜어내는 빛이 벙커의 푸른 조명보다 더 밝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빛이 벙커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빛나는 스크린 아래서 장교들이 새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지휘석에 앉아 방금 완료된 전환 작전의 무게를 소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어, 타격, 두뇌 교체. 3단계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끝났어요. 머릿속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벙커 참관석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참관석 가장 구석, 벙커의 조명이 닿을 듯 말 듯한 어두운 모서리에 한 사내가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토마시 노바크 대령. 주 UAE 폴란드 대사관 국방무관이었어요. 이 사내가 참관석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습 경보가 울리기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텐데 지옥 같은 1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아니,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동유럽에서 온 군인이 중동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숨죽여 지켜보는 것뿐이었을 테니까요. 노바크 대령의 다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는데 기대는 게 아니라 벽이 없으면 쓰러질 것 같은 자세였어요. 양 무릎이 안쪽으로 미세하게 꺾여 있었고 한 손은 벽면에 파이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제가 1시간 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표정이 걸려 있었어요. 경악. 하지만 공포의 경악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의 규모를 뇌가 처리하지 못해서 오는 과부하의 경악이었죠. 천궁의 콜드론치가 120기를 전멸시키는 장면을, 천무가 290km 밖 표적을 4분 만에 증발시키는 장면을, 로키드 마틴의 케이블을 뽑아내고 한국제 서버를 박아넣는 장면을 이 사내는 참관석 구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겁니다. 폴란드 군인의 눈으로요. 폴란드, NATO의 동부 방벽,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미국의 하이마스를 주문해놓고 납기 지연에 속이 썩어가던 나라였습니다. 노바크 대령이 벽에서 등을 떼며 비틀거렸어요. 참관석 의자 옆에 놓여있던 보안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귀에 대기까지 3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마침내 수화기가 귀에 닿자 이 사내의 입에서 폭발하듯 쏟아진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샤바, 하이마스들 당장 찢어버려. 폴란드어였지만 의미를 알아듣는데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목소리의 진동 자체가 번역이었거든요. 무조건 하나 K239 천무로 간다. 지금 내 눈으로 봤어. 290km 밖 표적을 4분 만에 날려버렸다고. 노바크 대령의 고함이 참관석을 넘어 벙커 전체에 울렸습니다. 칼리드 고문이 고개를 돌렸어요. 압둘라만 국장이 깨진 태블릿에서 손을 떼고 참관석 쪽을 바라봤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사람이 이 폴란드 군인의 외침을 듣고 있었어요. 노바크 대령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과부하가 거치고 결정이 내려진 눈이었어요. 폴란드 본국에서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내는 자기 선에서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제 하이마스를 버리고 하나 천무로 갈아타겠다는 결정을요. 30분 전까지 미국의 부품 차단 협박에 벙커 전체가 얼어붙어 있었는데 지구 반대편 폴란드 군인이 제일 먼저 미국을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친 겁니다. 아이러니였어요.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추가 중동이 아니라 동유럽에서 끊어진 셈이었죠. 연쇄 반응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정확히 3분 뒤였습니다. 벙커 한쪽에서 이태만 지사장의 양복 주머니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핸드폰 3대가 동시에 울렸어요. 덜덜덜. 양복 원단이 떨리는 소리가 벙커의 잔향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지사장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하나씩 꺼냈어요. 첫 번째를 확인하고, 두 번째를 확인하고, 세 번째를 확인했습니다. 3대를 다 확인한 뒤 이 지사장의 얼굴에 번진 표정을 저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미소였는데 그냥 미소가 아니었어요.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지사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씩 웃음을 지으며 전화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소장님, 사우디 국방장관한테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흥분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레이시온 미사일 납품팀 돌려보냈답니다. 아예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천궁 백지수표 견적서를 당장 뽑아달라고 합니다. 금액 상한선 없이요. 백지수표, 상한선 없는 견적서. 사우디가 미국 레이시온을 차버리고 한국 천궁에 올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중동 최대 방산 시장의 판이 실시간으로 뒤집히고 있었어요. 두 번째 전화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지사장이 두 번째 화면을 들어 보였어요.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입니다. 노바크 대령 전화 받고 바로 연락 온 겁니다. K239 천무 공식 도입 절차 문의가 왔어요. 노바크 대령의 고함 한 통이 3분 만에 본국의 공식 문의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실시간이었어요. 전쟁터에서 터진 성능 데이터가 통신선을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국방 정책을 뒤흔드는데 3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지사장이 세 번째 화면도 보여줬어요. 발신지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아부다비 주재 루마니아 대사관이었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루마니아까지 이 새벽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10분이 지나지 않아 보안 카메라에 정문 쪽 영상이 떴습니다. 야밤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사령부 외곽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사막의 어둠을 가르며 게이트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 특사였어요. 이 새벽에 차를 몰고 달려온 겁니다. 게이트에서 신원 확인이 끝나자마자 차가 아부다비 한국 대사관 방향으로 꺾어졌어요. 대사관 철문을 두드리며 K방산 연합구매, 대기열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다급하게 소리치는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야밤에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 외국 특사라니요. 이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벙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1시간 전, 이 벙커는 관이었어요. 패트리어트가 녹아내리고 120기의 드론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모두가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었죠. 지금 이 공간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극 문양의 통합 인터페이스가 빛나고 있었고 통신 단말기에서는 쉴 새 없이 수신음이 울렸어요. 사우디, 폴란드, 루마니아, 줄이 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줄이 서고 있었어요. 그때 통신 단말기에 또 다른 수신이 들어왔습니다. 참모가 종이를 뜯어 제게 건넸어요. 미국 내 주요 언론 속보였습니다. 스미스 중장이 맹폭격을 받고 있었어요. 동맹국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부품 차단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새어나간 겁니다.
워싱턴의 여론이 들끓고 있었어요. 의회에서 청문회 요구가 터져 나왔고 펜타곤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에 내몰렸습니다. 부품을 끊겠다던 스미스의 살벌한 협박이 밀려드는 글로벌 환승객들의 쇄도 앞에서 빈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코미디였어요. 미국이 목줄을 조르겠다고 으르렁대는 사이에 목줄을 찬 나라들이 줄줄이 목줄을 끊고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종이가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야간장 속보였어요. 로키드 마틴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실전에서 자멸하고 한국 천궁이 100%를 찍었다는 데이터가 월스트리트를 강타한 거였어요. 방산주 투자자들이 로키드 마틴을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서방 방산 시장의 자본까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압둘라만 국장이 바닥에서 완전히 일어나 새 태블릿을 건네받아 화면을 열었습니다. 두바이 증시가 아니라 한국 방산주 그래프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 야간 시간의 거래에서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압둘라만 국장의 얼굴에 씁쓸한 헛웃음이 번졌어요. 1시간 전에 증시 걱정을 하며 바닥에 엎드렸던 사람이 지금 한국 주가가 치솟는 그래프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엑셀로 재던 사내가 엑셀 바퀴 3개를 처음 본 거였죠. 칼리드 고문이 벙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발밑에 황금 테스비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슬 몇 알이 칼리드 고문의 구두 옆에서 빛을 잃고 놀러 있었어요. 굵은 손가락이 바닥을 더듬어 금빛 구슬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구슬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미국을 맹신하던 30년의 무게가 그 조그만 구슬 하나에 응축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칼리드 고문이 손을 쥐었어요. 구슬을 감싸 쥔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다물 입이었어요. 통신 단말기에서 마지막 수신음이 울렸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내부 동향 타전이었어요. 미 중부사령부 통제력 상실, 중동 및 동유럽 방산 시장 1순위가 한국 방산으로 전면 재편 중. 종이 위에 글씨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태극 문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만했던 강대국이 움켜쥐고 있던 방산의 목줄이 끊어진 이 밤, 세계 방산 시장의 거대한 환승 도미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월 23일 오전 7시, 사막 위로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었어요. 핏빛이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가 익을 때의 그 짙은 주황빛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87분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이었어요. 벙커의 환기구를 통해 사막의 건조한 공기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시가 연기와 식은땀과 금속 냄새로 가득 차 있던 공기가 조금씩 밀려나가고 있었어요. 장교들의 얼굴에 밤새 내려앉아 있던 긴장의 그림자도 함께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벙커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자막이 떠올랐어요. MBG 대통령의 특명이었습니다. 화면에 박힌 굵은 글씨를 읽는 순간 저는 지휘석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대한민국 원유 1800만 배럴 우선 공급. 조건 없는 1순위 배정. 1800만 배럴. 조건 없음. 1순위. 한 글자 한 글자가 스크린 위에서 무게를 갖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1순위의 자리는 비어있던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밀어내야 생기는 자리였습니다. 사이드 대위가 스크린 하단의 배정 변경 내역을 불러왔어요. 일본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UAE 원유 배정 1순위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던 나라였죠. 그 일본이 3순위로 밀려나 있었어요. 1순위에서 3순위로의 강등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후순위 통보였어요. 이 밤,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미국 패트리어트가 녹아내리는 동안 침묵했고 한국 천궁이 하늘을 지키는 동안에도 침묵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동맹은 보은의 순간에도 존재할 자격이 없었어요. MBG 대통령이 의정관을 대동하고 벙커를 나서셨습니다. 나서시기 직전 대통령의 시선이 스크린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에 잠깐 멈췄어요.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모든 외교 문서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지 않는 분이 끝까지 언성을 높이지 않은 채 행동으로만 모든 결론을 내린 밤이었어요. 전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장교들이 교대 근무에 들어가고 정비병들이 장비 점검에 나섰어요. 통신 단말기의 수신음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벙커가 서서히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지휘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뻣뻣했어요.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감각이 없었거든요. 스크린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붉은 점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레이더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이 깨끗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건지 저는 이제야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벙커를 나섰어요. 무언가에 홀린 듯 발이 움직였습니다. 지휘소에서 섹터 7 경납고까지 2km. 사막의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밤새 지하에 있었으니 바깥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건조하고 뜨거웠어요. 모래 알갱이가 바람에 실려 볼을 스쳤습니다. 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 특수 전파, 흡수 도료가 칠해진 경납고의 외벽이 아침 햇살 아래서 검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사막 한가운데의 검은 상자 안에 어젯밤 조국의 하늘을 지켜낸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천무 발사대가 도열해 있는 구역을 지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사를 마친 천무 발사대는 포신 끝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어요. 몇 시간 전 290km 밖 표적을 증발시킨 화염의 흔적이었죠. 발사대 표면에 손을 대봤습니다.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쇳덩이에서 체온이 느껴지다니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천무 발사대를 지나 더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경납고의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구역이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천군과 천무를 들여놓을 때도 이 구역은 김상철 연구원의 팀만 출입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두꺼운 회색 방수포로 덮인 거대한 형체가 도열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세어봤습니다. 17기였어요. 천무 발사대와 비슷한 크기인데 형태가 달랐습니다. 포신이 더 길었어요. 전체적인 실루엣이 천무보다 한 단계 더 날카로웠습니다. 궁금하셨습니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기름때와 금속 냄새가 먼저 왔거든요. 김상철 연구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뒤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산에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제 옆으로 와서 나란히 섰어요. 방수포로 덮인 17기의 발사대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김 연구원이 가장 가까운 발사대의 방수포 끝자락을 잡았어요.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방수포 아래서 드러난 금속 표면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각인이었습니다. 비상등의 희미한 빛 아래서 겨우 읽을 수 있었어요. 한화, 그리고 그 아래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천검, 천무 개량형입니다. 김 연구원이 방수포를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감정이 없는 평소의 톤이었습니다. 사거리 500km, 500km, 천무의 290km를 거의 배 가까이 뛰어넘는 숫자였어요. 이란 내륙의 발사대를 4분 만에 날려버린 천무도 경이로웠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210km 더 긴 물건이 이 경납고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어젯밤 내내 천군과 천무만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패가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어요. 패를 다 펼친 줄 알았는데 소매 안에 아직 꺼내지도 않은 카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필요할 때까지 패를 숨겼을 뿐입니다. 김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허세가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수만 번의 테스트로 검증된 사실만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천궁이 방패였고 천무가 칼이었다면 천검은 아직 칼집에서 꺼내지도 않은 비수였습니다. 500km. 이 숫자가 뜻하는 건 중동 전역의 어떤 위협도 이 경납고 안에서 손을 뻗으면 닿는다는 의미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이로움에서 오는 서늘함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 안성 시험장에서 천궁을 보고 열이 판정을 내렸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였는지 이 순간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본 건 빙산의 꼭대기였습니다. 수면 아래 잠겨있는 빙산의 몸통이 얼마나 거대한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콜드론치 하나로 방패를 만들고 초음속 로켓으로 칼을 벼리고 500km짜리 비수를 소매 안에 숨겨둔 나라, 그 모든 걸 기름때 묻은 정비복 차림의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김 연구원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방수포 아래의 천검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서 있었어요. 비상등의 희미한 빛이 방수포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밖에서는 사막의 아침 바람이 불고 있었겠죠.
김 연구원이 먼저 돌아서서 경납고를 나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정비복 등판이 비상등 아래서 멀어져 갔어요. 태극기 패치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종이 조각이 닿았어요. 3년 전 오판 보고서에 찢어진 파편이었습니다. 벙커에서 찢어버렸지만 주머니 안쪽에 조각 몇 개가 남아 있었나 봐요.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사막의 아침 햇살이 눈을 찔렀어요.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완전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가늘고 건조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보고서 조각들을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LI 진엑스원 천궁2, 도입 불가 판단. 제 글씨체의 흔적이 찢어진 조각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32년 군 생활의 오만, 미국에 대한 맹목적 신뢰, 한국에 대한 무지.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조각 위에 응축돼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조각들이 사막의 아침 모래바람 속으로 날아갔어요. 하나, 둘, 셋. 바람에 실린 종이 조각이 모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어요. 미련이 없었습니다. 미련을 가질 자격도 없었어요. 3년 전에 오판이 날아가는 걸 보며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 함께 날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사대주의였어요. 강대국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강대국이 주는 것만 받아들이고 강대국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모래바람 속으로 흩어져 갔어요.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빈손이 가벼웠습니다. 어젯밤 한국이 이 사막에 남기고 간 것은 미사일도, 로켓도, 서버도 아니었어요. 강대국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스스로 하늘을 지켜내는 힘이었습니다. 주권이었어요. 그 두 글자의 무게가 사막의 아침 공기 속에서 묵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납고를 등지고 벙커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스크린이 빛나고 있을 지휘소로요. 태극 문양이 빛나는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